40년을 키운 자식 셋이 어머니인 저를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똑같은 일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깨달았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면 정말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큰딸이었죠. 가난한 집 맞이로 태어나서 동생 6명 뒷바라지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18살에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그때도 연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이니까 따라갔죠. 첫날 밤에도 남편이 어색해하며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요? 그때까지도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참 성실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동네 일감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각박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해고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몇 달씩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어요. 괜찮다고 우리가 버티면 된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새벽 일을 나갔어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애 없고 공장에서 포장 일을 했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일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애를 재워놓고 몰래 나가서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목이 쉬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둘째가 또 생겼거든요. 셋째까지 낳고 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기저귀가, 분유가, 병원비까지.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빵집에 가서 어제 남은 빵을 받아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가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빵 몇 개를 더 주실 때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배고파하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생각나요. 학용품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데 아들이 예쁜 가방을 가리키며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가방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방이 제가 한 달 벌어서 받는 돈의 절반이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다른 데로 가면서 말했어요. 저건 너무 비싸니까 다른 걸 보자. 그때 아들 얼굴이 확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갈 때는 교복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재봉틀이 없어서 손으로 바느질했는데 밤새워 만들다 보니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맸어요. 아들이 그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첫날 저를 꼭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예쁜 옷 많이 사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이 아이들만 잘 키우면 나중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둘째 아들도 막내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고생시켜드려서 미안해요. 나중에 효도할게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보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술도 자주 마셨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일자리가 없을 때마다 남편은 자책했어요. 내가 무능해서 가족들을 고생시킨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위로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하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폐암말기라고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그 순간 제 앞이 깜깜해졌어요. 남편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직 막내도 대학생인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애들한테 연락했어요. 아빠가 많이 아프시니까 자주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드리라고. 그런데 큰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둘째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막내딸은 시험 준비한다고 핑계만 대더라고요. 가끔 와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어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날 저는 홀로 남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애들은 모두 바쁘다고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그때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애들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건 제가 착각이었어요. 장례식 때도 애들은 형식적으로만 참석했어요. 문상객들한테 인사하고 절차 밟고 그것만 했어요. 정작 상을 차리고 손님들 접대하고 모든 일은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큰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내 큰아들이구나 싶었어요. 큰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며느리도 어머니 편히 계시라고 했고 손자도 할머니가 와서 좋다고 했어요. 저는 보답하고 싶어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청소하고 빨래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엔 돌려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침 간단하게 먹어요. 굳이 이렇게 차려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점점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애들이 잠을 못 자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저희 방식이랑 달라서 오히려 불편해요. 손자가 울 때 제가 달래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아이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 방식이 있다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간섭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아이들 먹을 거예요. 마시시려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손자가 감기에 걸렸는데 제가 옛날 방식으로 생강차를 끓여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병원 약 먹이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주세요? 아이가 더 아프면 어떡해요? 그때 큰아들도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옛날 방식은 좀 그래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큰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솔직히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이야. 요양원 알아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큰아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둘째네 가서 좀 있을게. 큰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가끔 놀러 오세요. 둘째 아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큰 며느리보다 더 직설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다른 곳도 알아보세요. 그리고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눈치는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목욕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둘째 며느리가 문 밖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너무 답답해요.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물을 틀어놓고 울었어요. 결국 둘째 집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마지막 희망은 막내딸이었어요. 딸이니까 아들들보다는 낫겠지 싶었거든요. 전화를 걸었더니 딸이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모시고 싶은데 진짜 형편이 안 돼요. 남편도 실직 상태고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알아보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키운 자식들이 나를 완전히 버렸구나.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구나. 그날부터 저는 진짜 길거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하룻밤에 5,000원 내고 잠을 잤는데 그것도 며칠 안 가더라고요. 돈이 떨어지니까 공원 벤치에서 자야 했어요.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신문지를 몸에 둘둘 말고 쓰레기 봉투도 뒤집어 쓰고 잤어요.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70이 넘은 할머니를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하니까. 폐지 줍는 일도 해보고 전단지 돌리는 일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10,000원도 안 됐지만 그래도 살아가려고 버텼어요. 어느 날은 정말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때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무료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줄을 섰어요. 앞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뭐 하길래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드세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감기도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은 길에서 쓰러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줬는데 병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가 있으세요? 저는 자식들 전화번호를 말해줬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할 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병원 소셜워커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설도 알아봐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싫었어요. 아직은 시설에 들어갈 만큼 다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벽돌 나르는 일이었는데 하루 3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벌면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벽돌 더미가 무너지면서 제 다리를 깔았어요. 그 순간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군거렸어요. 저런 할머니가 왜 여기서 일을 하지? 가족들은 뭐하나? 그 말들이 제 귀에 다 들렸어요.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살바해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 청년 이름이 민수였어요. 26살인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도 다 내줬어요. 저는 고마워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리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대신 숙식은 제공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싶었어요. 민수의 식당은 작고 허름했지만 따뜻했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눈물이 났어요. 내 자식들은 나를 버렸는데 남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그때부터 저는 민수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손님들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해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민수도 할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 같은 분이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단골 손님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자식들이 참 복이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건강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자식들은 다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해요. 그 아저씨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참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그렇게 민수의 식당에서 1년을 보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민수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셔줬거든요.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제가 평생 자식들한테 바랐던 모든 걸 민수가 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찾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왜 연락했니? 그랬더니 큰아들이 당황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지금 와서 걱정한다고. 내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는 어디 있었니? 큰아들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때는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다시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제 늦었다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곁에 없던 사람들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냐고. 큰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용서는 하지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저한테는 민수가 있으니까요. 진짜 효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저는 72살이에요. 민수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손님들이 할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만 믿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해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세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 같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민수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할머니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